짜자잔, 판사님, 나는 미리 내지 않았지만 상간녀한테 소재기 전부터 각서를 받아뒀지요. 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PTSD 오는 가짜 전략들, 부제는 히든카드 좋아하다가 결과도 히든된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 소송에서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전략을 그냥 조금 평이하게 생각하면 생각이라고 합시다. 생각,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 모든 사건은 1단계는 산을 잡아야 됩니다. 산을 잡습니다. 산을. 그 다음엔 나무를 잡습니다. 나무를 잡아요. 마지막에는 풀 단계까지, 세밀한 것까지 해요. 전략을 그냥 하나의 변호사가 변론할 때 글 쓰는 생각이라고 가정한다면, 요리사들이 요리를 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칼질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팍 이렇게 막 엄청 빠르고 정확한 칼집을 쫙 이렇게 내잖아요. 그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사건에 대한 칼집은 생각들이에요. 그 요리사로 따지면 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 단위의 생각, 세밀한 생각까지 모든 하나의 변론, 하나의 서면을 쓰면서 이런 칼집이,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 훌륭한 변론이 되는 것이고, 100번 칼집을 넣어야 될, 100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30번밖에 생각을 안 하면은 엉망인 변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론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하고 상담을 할 때는 변호사의 생각 중에서도 큰 단위를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변호사는 세밀한 이런 풀뿌리 같은 생각들은 뭐냐면, 글을 쓰면서도 어떤 용어를 쓸지, 어떻게 문장 구조를 잡을지, 어떤 법리를 주장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 뛰어난 변호사는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공장식으로 그냥 이혼소송하면 어떤 목차라든지 방식을 정해놓고 공장식으로 돌려버리면 내 사건에 딱 적합한 변론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전략이니까 이런 단위를 빼고 산 단위. 의뢰인께서는 예를 들어서 세모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사가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 놓고 동그라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의뢰인이 보고 어느 정도 변호사의 논리 구조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모든 이런 세밀한 저의 생각들, 전략들까지 제가 의뢰인한테 모두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너무 생각에 칼집을 많이 넣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의뢰인분들, 일반인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내 사건의 사안에 관한 전략은 당연히 변호사가 상담 단계부터 설명도 해드리고, 사안에 대한 전략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한번 봅시다. 케이스 1. 처음에 제 의뢰인이 상간소송하고 이혼소송을 둘 다 A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로 한 변으로 변호사를 변경했습니다. 변경할 때 제가 오히려 상간소송은 이미 착수금도 줘놨고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지 말고 그냥 유지를 하시라. 굳이 상간소송까지는 변호사 변경할 필요가 없겠다. 지금 이혼 사건은 재산 분할이 크게 걸려 있으니 이런 요인들이, 중요한 요인들이 있으니 변호사를 변경하라고 해서 큰 단위 사건만 저로 변경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혼 사건하고 이게 연관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 사건에서 상간소송이 빨리 결론 나면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당연히 유리하겠지. 왜냐하면 내 배우자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원래 그런 애 따질 텐데 상간녀한테 판결 딱 받아서 내버리면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끝내고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는 게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모든 산단위 이런 전략을 다 세워가지고 글을 썼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지금 쟁점이 되는 부정행위 부분에 대해서 입증 정리를 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간소송 내용을 봤더니, 부정행위에서 상간녀가 자기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다 인정하는 각서를 우리 의뢰인이 받았어요, 결론은. 그리고 기타 등등의 바람 폈다는 간접 증거들이 있었겠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메인 핵심 증거겠어? 상간녀가 직접 내 배우자, 상대방 배우자랑 바람핀 거 나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바람폈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습니다, 다 써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때 누가 생각해도, 일반인이 생각해도 메인 핵심 증거잖아요.
이거 내면 게임 오버잖아요. 자, 저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상간소송도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럼 상간소송 소장에 이미 이 각서는 소제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출만 해도 이겨요. 제출만 해도. 어떤 바보짓을 해도 이거 제출만 해도 이겨. 게임이 거의 90% 끝나버려요. 근데 이걸 과연 냈을까요? 놀랍게도 제가 부정행위 사실관계 사건 받아가지고 한 3-40일 동안 다 정리하는 동안에도 제출을 안 해놨어. 소장에서도 당연히 안 내놓고. 그런데 이제 상가소송은 이미 변론길이 잡혀 있었거든요. 제가 황당하겠어요? 안 황당하겠어요? 황당하겠지. 그러니까 나도 다른 변호사님이 하는 사건에 입을 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의뢰인 보고 각서를 위조했냐고 내가 물어볼 정도였어요. 너무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왜 안 냈습니까?로 물어보는데 여기 앞에 하는 A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히든 카드라서 나중에 내려고 놔뒀다는 거예요. 제가 띵 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는 생각을 많이 한다. 산 단위의 생각, 나무 단위의 생각, 풀 같은 생각. 제가 물어보면은 너무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고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말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풀 단위의 생각을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굳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왜 이 풀 단위 이런 용어를 썼는지, 왜 이런 문장 구조를 잡았는지까지도 저는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쓰고 구조를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산 단위의 메인 전략들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냐 저렇게 가냐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항상 상담을 할 때부터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의뢰인분한테. 그러니까 저를 선임하시는 저와 상담해가지고 진행하시는 의뢰인분들은 한 변호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죠? 저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듣고 논리적으로 수긍을 하고 본인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전략이 좋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소송을 보통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A 변호사가 상간소송에서 이 메인 증거인 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략이라고 이름만 붙였을 뿐 왜 늦게 내는지에 대해서 이 설명이 있었냐 물어본다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든 카드 전략은 초보 변호사 내지는 실력이 낮으면 많이 쓰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A 변호사 설명이 없더라도 제가 무슨 생각에서 늦게 냈는지를 추론할 수는 있어요. 근데 히든 카드 전략은 제가 모든 게 100%는 없으니까 97% 의미 없는 전략이다. 그 전략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히든 카드 전략은 정말 예외적으로 쓸 수는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틀렸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가만 놔뒀다가 늦게 낸다는 이 히든 카드 전략은 거의 의미가 없다. 자, 이제 A 변호사가 생각했던 히든카드 전략은 뭐겠어요? 아무것도 증거도 대충 내고 약한 증거만 내놓고 상대방의 답변을 들어가지고 얘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반론하겠다. 내지는 거짓말을 한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겠다. 이런 수준의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겠죠. 이 메인 핵심 증거를 묵혀뒀다가 나중에 내겠다는 것은. 자, 그러면 이 히든카드 전략이 왜 글러먹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논리적으로 이 상간소송이든 이혼소송은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 자, 이제 판사 관점에서 봅시다. 여러분들 다 관점을 버리세요. 내 관점을 다 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관점을 버리고 판사님 관점에서 봐. 그러면 이 메인 증거를 안 냈어. 그러면서 원고는 내 억울하다, 네 억울하다 하면서 저 상간녀가 우리 남편하고 바람 폈다고 하면서 온갖 짜잘한 증거, 별 의미도 없는 증거를 첫 번째 소장을 접수했어. 그럼 판사의 1번 인식 생각. 원고의 소장을 봤더니 별 증거가 없네. 상간녀의 말도 들어봐야겠다. 상간남의 말도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되겠죠. 피고 답변해. 그럼 피고가 또 이 증거를 허접한 걸 내놓으니까 그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답변을 넣겠지. 그러면은 네가 왜 거짓말을 하냐 어쩌냐 하면서 또 치고받고 싸우겠지. 그러면은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미 재판이 수개월이 왔어요. 근데 판사님은 또 원고가 증거는 약하지만 피고랑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 이걸 또 판단해 주려고, 그죠? 이게 맞나 아니가 또 상간남이 또 억울하다고 하면은 또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살피고 있었단 말이에요. 판사는 되게 신경 써가지고 어쩌고 그래 네 말도 들어보자 이 말도 이랬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의 소송 종국 다 가가지고 6개월 지나가지고 판결 이제 고민해갖고 내릴동 말동하는 순간에 짜자잔 판사님 사실은 나는 미리 내지 않았지만
상간녀한테 소재기 전부터 나는 각서를 받아뒀지요. 상간녀가 거짓말을 하니까 매우 위자료를 증액해서 판단해 주세요. 그래 냈어. 그건 내가 판사야. 내 판사의 입장은 뭐예요? 날 가지고 놀았나? 야, 핵심 증거가 있으면 미리 내야지. 사건을 파악할 때 내가 개고생을 안 할 텐데,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핵심 증거 다 빼놓고 10개 증거 있으면 10개 그냥 내면 되면 내가 한 방에 부정의 입증 정도라든지 판결문 쓰기도 편한데 10개를 다 쪼개서 낸다든지 메인 증거 빼고 안 낸다든지 돌려서 낸다든지 정리도 안 한 판사 입장에서는 안 억울하겠어. 원고 니는 이거 상간 각서 들고 있으면서 날 농락했네. 짜증나네. 그러면 원래 위자료 판결 2천만 원 해줄 것도 판사 속으로 열받는다. 니 왜 늦게 냈냐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한숨 한 번 쉬고 1,000만 원, 1,500만 원 깎아버리. 내가 판사면 짜증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 저는 그래요. 그래서 히든카드 전략은 갖다 버리십시오. 그냥 허접한 일반인 수준에서나 생각하는 전략들이다. 저는 히든카드 전략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략 아니에요. 한 번에 저는 한 변에 퍼즐 90별로 내갖고 소송 초반에 모든 퍼즐을 뭐 메인 증거뿐만 아니고 모든 격까지까지 다 맞춰갖고 퍼즐을 다 맞춘다는데 완전 정반대되는 전략이 히든카드 전략이 그 전략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내는 게 글러먹었고 요렇게 히든해가지고 그 판사님을 갖고 놀아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쓰셔도 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든카드 전략 이런 건 전략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놀라가지고 제 의뢰인한테 보낸 거예요. 여기 내가 다 부정행위 증거 각서 포함해갖고 다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그쪽 변호사님 통해가지고 상간소송에 제발 제출만 해달라고 하세요. 무조건 좀 제출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 그러니까 다음 날에 바로 의뢰인이 요걸 보내왔잖아요. 그 상간소송에서 판사님이 갑자기 화해 공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이러더니 그죠? 바로 화해 공고 결정 2천만 원 줘라. 판사님 봤더니 무슨 각서 있는데 이거 소송 오래 끌 게 뭐 있냐고. 화해 공고하고 피고도 웬만하면 받아들여 끝내라. 그래가지고 화해 공고 확정돼 가지고 그죠? 우리가 진행하는 이혼 소송에다 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불법행위 사실이 확정되어 버렸잖아요. 관련 사건에서. 그러면 이혼 재산분할 소송도 빨리 용이하게 끝나고 유리하게 되겠죠. 사실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메인 이혼 소송하고 상간 소송하고 분리하는 것 자체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때 변호사 비용을 올리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걸 따로 진행하시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따로 진행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혼소송하고 상가소송을 따로 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굳이 따로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짜 전략은 이제 메인 줄기 판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항상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형식에 매이지 마시고 실질을 보는 게 진짜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형사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어떤 남자가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고소를 했어. 나는 억울해. 강제추행으로 내가 고소를 당했어. 엉덩이를 만졌다. 그러면은 강제추행의 요건은 뭐예요? 이 형식 기재를 보면 뭡니까? 요건 사실은 뭡니까? 엉덩이를 만졌냐 안 만졌냐지. 형식의 메인은 초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형식 상해에 대해서만 사건을 조사하고 남자 쪽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리고 여자 쪽은 아니다. 내 엉덩이를 만졌다. 이렇게 하고 치고받고 싸운다고. 근데 강제추행에서는 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기 때문에 엉덩이를 안 만졌다고 백날 크게 외쳐봐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형식상해만 매여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실질을 본다는 건 뭡니까? 이 사건의 실질을 보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 의뢰인 말대로라면 이 여자가 자기 엉덩이를 만지지도 않은 뒤집어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걸 해결하는 게 실질인 거예요. 이 초임 변호사는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엉덩이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안 만졌는데요? 억울한데요? 알겠어요. 억울하다 써. 근데 실질을 보는 변호사는 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묻겠지. 그러면은
날 고소한 A가 원래부터 나랑 뭐 사업권 문제로 인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이제 우리 의뢰인 B가 어떤 술집에서 내가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지가 터덜터덜 오더니 내 옆에 앉아가지고 뭐 술 한잔 먹자고 하더라. 그래, 나 짜증났는데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서 그 다음날에 뭐 신고를 하더라. 이 요건에 없는, 실질적으로 이 A가 왜 허위 고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 원래부터 앙심을 품었고 남녀 관계도 아니었고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이 사건을 바라볼 때 판사님 또 형식상에 들어왔을 때 이 여자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겠죠. 그렇게 해서 틈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또 요 이제 이혼 사건 중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까는 상간소송이 남아 있었잖아요. 또 이제 저로 변경하기 전에 형사사건하고 이혼사건하고 둘 다 이제 요 A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사건은 제가 잘 안 하니까 이혼사건만 한 변으로 변경했어요. 그랬는데 이 상대 배우자랑 형사사건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물려 있었겠죠. 그러면 이 사건이 또 아동학대 사건이야. 상대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를 걸었잖아요. 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가 만 보면은 형식에 매이는 것이고, 자, 상대 배우자가 왜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이혼 사건을 담당하니까 여기서 이제 다 퍼즐을 맞춰보니 뭐냐면 상대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거야. 부정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나를 축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부정행위 중에 나를 축출해버릴, 나를 내쫓아버릴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다가 배신의 배신인 거죠. 그래가지고 나한테 사소한 거를 시비 걸고 허위 사실을 붙여가지고 결론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부정행위, 이 상대방과 내가 갈등을 하게 된 실제 배경, 그냥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다 해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형사사건에서도 원래부터 상대방이 나한테 허위로 고소를 충분히 100번도 하고, 왜냐면 상대방은 이미 바람을 펴가지고 이미 배신자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도 심지어 이 아동학대 건도 최근 게 아니고 과거 거예요. 그럼 왜 과거에 넘어간 것을 이제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고소를 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내용들을 그냥 말로 몇 줄 쓰는 게 아니고 입증을 완벽하게 해내면은 이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 형사사건 판사님이 고소인 자체가 뭔가 꼬롬해 보인다. 이 고소의 배경이 석연치가 않다. 가사 시비거리가 조금이라도 걸려서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무죄가 되면 제일 좋고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상대방이 문제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결론에 과거의 거를 시비 걸어가지고 축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고소가 들어왔구나라고 하면은 형량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질을 보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이혼 사건만 하는 변호사니까 이 형사 사건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전혀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몇 줄 해놓고 넘어가니까, 근데 그걸 또 남이 하는 사건이니까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저는 또 성격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귀에 들어오면 이게 자동이라서 막 이런 걸 듣고 있으면은 내가 PTSD 올 것 같아요. 이걸 뭐 하고 있냐, 이거 빨리 이거 변론해야 되는데 해서 저는 지금 의뢰인 보고 이혼 사건에 다 정리된 증거 서면이라도 저기 그대로 해가지고 형사사건에 좀 내시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만 내도 형사사건 판사님이 똑똑하니까 보고서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것이고, 그 단순 배경 사실이 아니고 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라스트 케이스는 상대방이 히든 카드 썼다가 정말로 결과가 히든된 사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요 사건 보시면은 저는 원고 대리인입니다.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26년도 4월 10일에 선고기일이 원래 잡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선고기일 며칠 전이에요. 4일 전에 상대방 변호사입니다. 저는 원고 대리인이고요. 피고 대리인이 변론 제기 신청서를 내면서 그 밑에 보시면 무슨 증거를 냈죠. 뭐를 냈냐면 우리 원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면서 갑자기 부정행위 증거를 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뒤늦게 피고가 확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고기일 직전에 낸 게 아니고 그 증거 내용을 보시면 원래 애당초 몇 달 전부터 피고가 들고 있었던 증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든 카드 전략을 여기서 쓴 거야. 오히려 이 피고가 바람핀 사건이었거든요. 우리 원고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잡아가지고 소송 초반부터 상대방 부정행위를 주장했던 사건인데, 상대방은 우리 원고의 부정행위 증거라는 거를 소송 도중에 확보해가지고 미리 제출하지 않고 히든 카드 전략으로, 왜냐하면 피고는 소송을 지연시키고 싶었거든. 그래서 선고기일 한 3, 4일 전에 4월 6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론 제기를 해주세요. 원고에 부정행위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지. 근데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4월 6일에 상대방이 제출했는데 저한테 바로 오지가 않았고, 제가 저한테 원고 대리인한테 그 증거가 도달한 날짜 보세요. 4월 8일 날 받았죠. 그리고 제가 참고 서면을 언제 냈는지 보세요. 4월 8일 날 바로 내버렸어요. 바로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거든. 혼인 파탄은 소재기 시에 이미 일어났고, 그것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소송 기간이 뭐 1년도 넘었어요. 거의 뭐 남이야. 같이 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소송 중간에 저희 의뢰인이 미팅을 했거든. 그래서 형친구를 만들었어. 그거랑 혼인 파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의뢰인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미팅한 증거 달라고 했어. 미팅한 증거를 달라는 이유는 뭐겠어요? 미팅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시점이 원래 소재기 전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변론 종결 시점 무렵에 남남이 다 돼버렸으니까 내 사생활상 미팅을 했다. 그 정도만 바로 내면서 내가 변론 제기하지 마십시오 판사님, 그냥 무시하시고 판결해 주십시오 이랬지, 참고서면에서. 그래서 이틀 뒤에 4월 10일에 판사님이 변론 제기 안 했죠. 바로 선고했고 저희 원고가 대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정하게 우리가 권투경기 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으면은 권투경기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할 자신이 없으니까 온갖 암수, 비수 뭐 이런 걸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승부의 능력이 좋다면 결국에는 그냥 승부를 잘 보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제대로 본싸움 해가지고 때려 눕히고, 그리고 이런 암수, 비수, 히든카드 쓰면은 역풍 맞아가지고 이미지 다 날아가고요. 오늘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고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온갖 암수, 꼼수를 쓰는 가짜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